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토크의 진행을 맡은 손민 아나운서입니다. 올해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46일간 이어지는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는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도시와 인류가 직면한 시대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경제활동, 생활 패턴, 그리고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 타격을 입혔죠. 이러한 위기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도시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졌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보건 및 경제 위기, 자연의 훼손과 기후 변화, 고령화와 양극화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도 도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도시는 과연 효과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갖춰져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는 그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이번 토크의 주제는 도시의 인프라,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입니다. 도시에서 인프라, 특히 교통 관련 인프라는 도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핵심 수단인 동시에 많은 문제의 시작점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도시의 어느 부분에 개통되는가에 따라서 주변 지역의 집값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인프라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불평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건축과 인프라의 키워드를 통해서 미래의 인프라 구축의 방향성과 현재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방향이 옳은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경희대 물리학과의 김성욱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소의 이재용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잇따른 자연재해 및 팬데믹 등의 위기를 겪게 되면서 대규모 위협에 대처하는 도시의 능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도시의 역량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시를 좀 큰 규모로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계획도시 방식이 과연 아직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도시는 아직도 전체적인 계획을 필요로 할까요? 아니면은 그보다는 조금 더 작은 단위의 새로운 도시 계획 방식이 더 필요할까요? 이번에는 이 문제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센터장님, 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서 이야기 나왔듯이 저희가 디지털 전환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항상 중요했던 게 어떤 거냐면 어느 지점에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뭐 인프라 쪽에서 되게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build it and they will come이라 그래가지고 구축해두면 무조건 그걸 활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요. 구축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건 저희가 서비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디지털 시대에서는. 서비스라는 건 사실은 운영의 이야기거든요. 구축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번 큰 대형 형태로 이렇게 그림으로서 구축한 그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가 보다 더 중요해졌고 각각의 개별 인프라, 특히나 디지털 관련된 인프라들은 운영을 중점으로 하는 그런 인프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 다르게 이 그 마스터 플랜의 역할 자체가 조금 줄어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전과 같이 단순화된 그런 큰 계획, 그 다음에 특히나 장기적인 계획.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저희가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건 실시간 상황에 맞게 계속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 장의 그림으로서 뭐 20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이전보다는 그 역할 자체가 조금 줄어든 거는 같습니다. 네. 도시 규모가 너무 커지고 또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게 아마 그 배경에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플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리적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은 도시는 특성상 항상 이제 2차원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다음에 도시의 안과 밖이 있게 마련이고 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길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많은 길들이 이 중심을 통하게 돼요. 그래서 도시를 만들면 언제나 이 가운데 수많은 길이 모이는 곳들이 몇 군데 생기게 되고 사실 이 한쪽 도시의 끝에서 반대쪽으로 가려고 해도 이 중앙을 통과하는 게 가장 최단 거리거든요. 이건 그냥 기하학적인 구조가 우리한테 주는 답이죠. 그러다 보니 언제나 시내가 막혀요. 심지어 서울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도시의 서울 시내에는 내가 중심엔 아무 일이 없는데도 네. 중심을 거쳐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오로지 큰 플랜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놔두면은 그렇게 언제나 중심부가 복잡해지고 중심에서 일이 없는 사람들도 중심을 지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돌아가더라도 환상형 도로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용하는 그런 다른 교통수단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큰 틀은 도시의 가장 교통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게 복잡게, 아까도 복잡하다 말씀하셨지만 복잡게는 미시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잡계에 대한 큰 플랜은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또 작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당연히 큰 틀로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이 복잡한 이 서울 시내 교통의 문제를 얘기할 때 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이 여러 지역들이 고르게 발전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모일 때 맨날 강남에서 모이잖아요. 서울에서는. 왜 강남에서 모이냐는 거죠. 각자 사는 세 사람의 친구가 만나면은 세 사람이 사는 자기 지역에서 모이면은 모일 때마다 물론 다른 장소에 모이게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될 거를 굳이 왜 세 사람이 사는 지역의 중심에서 만나야 되는지 이런 문제만 해결을 해도 우리가 아까 도시가 갖는 기하학적 구조가 언제나 주는 문제점인 도시 집중화나 교통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도 있을 거고 사실 이 문제는 또 어떤 거랑 관계가 될 수도 있냐면은 동네에 마트들 같은 게 모여 있는데 그럼 주말이 되면은 마트로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니까 일대 교통이 또 막히고 이러잖아요. 집에 냉장고가 작으면 냉장고가 작을수록 사실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우리에게는 냉장고가 현재 우리 기후 위기에서 전기 사용이 만들어내는 CO2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대부분이 다 냉장고가 만드는 거니까 냉장고를 작게 만들면 기후 위기도 해결할 수 있고 굳이 거대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고 동네 마트를 이용할 수 있으면 동네의 상권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꼭 거시적으로 이렇게 도로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 거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 문제가 단순히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상점을 자주 이용하고 친구들과 만날 때 동네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집에 작은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놀랍게도 거시적인 플랜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교통 문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시 규모가 작고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built-in and they will come 약간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지어놓으면 대중들이 따라가서 라이프 스타일을 큰 플랜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었다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핵심적인 그 부분에 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통제하기가 이제 불가능해진 거잖아요. 양쪽이 다 필요한 건 맞는데 하나씩 문제를 먼저 짚어보면 큰 마스터 플랜을 먼저 봤을 때는 이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정비하고 어디다가 어떻게 길을 내고 하는 것들이 큰 계획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생활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발전했을 경우에 예전 같으면 20년, 30년 동안 소용이 있었던 이 길이 5년 후에 이미 우리에게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이게 너무 융통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래서 아마
스마트 시티라는 것 자체가 조금 초기에 각광을 받았던 이유 자체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업그레이드하거나 길을 넓히거나 이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미 기구축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했던 것 자체가 거기에다가 조그맣게라도 정보통신 기술 입혀가지고 실시간으로 그것들을 전부 확인해가지고 분배 최적화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최적화시켜 나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교통신호등 사거리에서 어느 방면에서 차가 많이 오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그쪽으로 교통신호를 더 많이 줘가지고 이쪽 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그러니까 전체 도시에 대한 교통순환 자체 체계를 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다 그러면 그 도로 인프라 자체 활용을 굉장히 높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변하지 짓지 않는 않고. 것들에 대해서도 정보통신 기술이 들어가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교통 신호를 제어하거나 이런 걸로 가능은 해요. 네. 근데 그 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전과 다르게 이제 생기는 문제점들은 네. 그러면 어떤 게 우리의 정말 목표냐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충돌이 있는 거는 사실은 뭐 사실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그 교통 정체가 해소돼서 정말 차들이 빠르게 다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교통사고를 줄여서 사람을 덜 다치고 덜 죽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건가? 요 두 개는 사실은 배치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자체가 기술적인 적용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또 많기는 해요. 왜냐하면 교통 정체를, 그러니까 교통을 자꾸 속도를 끊어주면은 사고율은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원활하게 하면 편리해지지만 사고는 분명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들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어디다 어떤 그래서 걸 그거는 적용할지. 계속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서로 거버넌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신호 주기를 제어하고 그 교통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조직은 경찰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교통신호를 제어를 해요. 근데 지자체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차가 안 막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조직이나 단체,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의 장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해관계 충돌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 같은 네. 현상들이 보여집니다. 네.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냉장고가 작아지면 우리 삶이 더 좋아진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어찌 보면 좀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규모가 커지고 뭐든지 빨리빨리 그리고 편리한 게 최고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작은 규모로 들어가서 내 주변부터 동네부터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아날로그적으로 어찌 보면 디지털보다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다 보면 너무 속도가 느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결국 선택의 문제죠. 속도가 중요하다면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속도일까, 발전일까, 아니면 뭐 행복일까,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인간이 선택하는 건데,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그 도로변에, 그러니까 그 도로변에 쫙 아파트가 너무 많다 보니 네. 도로에 그 과속 방지턱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네. 그다음에 신호도 너무너무 자주 바뀌고 이래가지고 불과 한 2km를 나오는데 언제나 한 10분쯤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 답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추구하느냐. 여기를 빠르게 지나가길 바란다면은 과속 방지턱 다 없애고 신호 체계도 잘 고쳐서 빠르게 가게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위험한 거죠. 여기 이제 아파트가 많다는 얘기는 여기 학교도 많고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맞아요. 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 사는 주민들은 그걸 희생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비록 불편하고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막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그 발전을 저해할 것이냐, 뭐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대가로 치르겠다는 합의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민 전체의 합의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 지역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는 우리가 보통 믿고 있는 발전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꼭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모든 것이 발전하는 것만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좋다는 건 대단히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거기 각 개인마다 다르니까 가급적 작은 단위에서 좋다는 것이 합의가 이루어질수록 더 좋고 그것이 구현될 수 있으면 가장 좀 좋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뭐 서울 시민 전체가 합의하는 방법은 쉽지 않을 테니까 네. 할 수 있는 작은 단위라도 그들에게 자율성을 줘서 결정을 하게 하고 그것이 큰 마스터 플랜에 크게 제약이 되지 않거나 큰 영향이 없다면 최대한 허용해 주는 식으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센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그 선택지들이 다 가능한 시대인 것 같고 그다음에 더 큰 거는 모든 시민들이 정보들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알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가능하다 보니까 그 각각의 그 시민들이 원하는 바들을 어떻게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하는가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해진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작은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규칙을 정해주기보다는 다양성을 최대한 허용해주고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대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이 다음이 어떻게 될 건지.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또 오히려 찾아가는 과정이 맞는 것 같고 최근에 뭐 스마트 시티 쪽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도 저희가 실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 실증이 기술 실증이 아니라요.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 관점에 모든 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러니까 앞서 교수님 얘기하셨던 다양성을 허용해주는 그런 사업 형태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가져가는 게 필요하고 또 이야기하신 대로 큰 방향 그러니까 옛날처럼 모든 거를 다 정해줄 필요는 없지만 크게 가져가야 될 방향대로 네.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전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뭐 온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긴 힘들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나라마다 뭐 문화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경쟁적이고 우리가 어떤 개개인의 마음의 행복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좀 더 효율적이고 좀 실질적인 것에 포커스가 돼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도시들이 발전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외국의 사례는 우리하고 좀 실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그냥 가져다가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들도 저는 봤어요.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어떤 뭐 실패라면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은 어떤 것이 그런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또 어떤 게 좋은 방법이 될지 아니면은 그냥 외국의 사례 같은 거는 무시하고 우리 것만 가지고 보는 것이 맞는지. 요즘은 다행스럽게도요 국가 정책이 조금 유연해진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패한 사례라고 말씀하셨지만 실패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중에 하나로 인식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외국에서 가져온 것들 자체가 10이면 10개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고 실패 사례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전과 같이 실패 사례를 쉬쉬하기보다는 그 실패를 재검토해가지고 그걸 다시 성공으로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있으니까 뭐 그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계속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되게 엉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실패 사례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유럽 같은 데서 되게 많이 이야기했던 게 그 스마트 쓰레기통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 하면 그 유럽에서는 이제 옛날 건물들이다 보니까 밖에다 이제 쓰레기통을 다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그 쓰레기차가 이렇게 그 계속 정기적으로 돌다 보니까 이게 다 안 차 있는 쓰레기통도 이거 비우고 하니까 비효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센서를 달아서 네. 꽉 찬 쓰레기통 무트만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쓰레기만 이렇게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게 되게 좋아 보인다 그래서 도입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신도시 쪽에 도입을 했는데 혹시 세종이나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좋은 신도시들 가보면 그 지하로 이걸 쓰레기를 다
보내버리거든요. 이게 쓰레기 그 봉투 넣으면 네. 이게 쓰레기차가 올 필요도 없어요. 이게 아. 지하에서 다 그냥 중앙으로 다 처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되게 주장했던 바는 뭐냐면 쓰레기차가 덜 다닌다. 네. 그걸로 인해서 그 좋은 효과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쓰레기차가 안 다닌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의 좋은 선례다 그래서 그거를 또 도용을 오히려 거꾸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해외 게 좋아 보이는 우리가 훨씬 앞서 있지만 뭐 네. 그런 경우도 일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보면 갑자기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냥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스페인에서 살았었는데 그 파리에서 도심에 다니는 같이 탈 수 있는 자전거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시에서 그거를 도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파리 같은 도시는 굉장히 좀 평지가 많아요. 기껏 제일 높은 게 몽마르트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굉장히 높은 고지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전거를 위에서 픽업해서 타고 내려온 다음에 안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다 수거해서 올라가는 트럭이 계속 와야 돼서 그 차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기고 자전거가 실제로 이 순환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 실패한 정책이 돼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전혀 각광받지 못하고 이제 활발하게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우리도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뭐 해외 그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더라도 조금 우리 실정에 맞게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어떤 경우는 덜 거거든요.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네. 해외 선진 사례라고 해서 선진사례라고 해서 네네네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을 나눠보니까 마스터 플랜과 그리고 세부적인 플랜들이 결국은 우리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의 실정을 조금 생각해 가면서 조화롭게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자, 그러면 다음 토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의 인프라는 도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핵심 수단인 동시에 많은 사회적 문제의 시작점이기도 한데요. 인프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높아지기도 하고 불평등이 심화되기도 하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래 인프라에 대한 비전이 크게 둘로 나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프라를 소규모화해서 경전철과 자전거 도로 등을 많이 만들어서 일상에 더 근접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반대로 고속도로를 전면 지하화하거나 아니면 도로와 인도를 분리해서 아예 일상과 분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래의 인프라는 어떤 형태를 띠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까요?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는데 어떻게 더 바꿀 거냐 이거보다는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즉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올 텐데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어떤 인프라가 필요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가 된다는 게 단순히 네. 자동차의 그 기관이 내연기관에서 모터로 바뀐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기계였던 자동차가 가전제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끗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깨끗한 전기를 사용하니까 바로 저한테 근접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맞아요.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들 내가 손으로 만져도 문제 없는 것처럼 자동차도 그런 장치가 된다는 뜻이에요. 즉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완전히 그냥 이거는 간단한 변화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안방으로까지는 못 들어오겠지만 네, 우리 삶이 거실에, 그냥 완전히 달라진. 그렇죠. 거죠.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고 거기 네 사람 탈 필요도 없는 거죠. 자동차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타도 되는 거고 이제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가 정말로 아직은 이제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장밋빛으로 얘기만 되는 거라 자율주행차의 문제점은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고가 난 거잖아요.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건지 자동차 회사가 질 건지 뭐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자율주행차와 사람이 모는 차가 사고를 냈을 때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자율주행차가 정착될 때까지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이 몰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기계적으로 완벽해지면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하는데 네. 그래서 대세는 물론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세는 그 차들은 다 자율주행차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이제 큰 거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그 전기차로 이어지는 그 자율주행차를 미래의 목표로 다 삼고 있고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이제 만약에 굉장히 많이 널리 사용되게 된다면은 그때는 더 이상 저희가 차를 소유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교통체증 문제가 좀 낮을까요? 과연? 교통체증이란 것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최적의 그런 운전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까 네. 아까 스마트 시티가 이것과 결합을 하게 된다면은 네. 중앙에서 갈 수 있는 그 최적의 경로를 다 지정해 줄 것이고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딱딱 제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도 바뀌어야 되고 도로 상황 이런 것도 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사실 아마 그걸 이제 실험을 하는 게 네. 지금 우리나라의 세종 이런 데서 하는 네. 스마트 시티를 완전히 그 처음부터 만드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대비하는 아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얘기하신 대로 요거는 이제 새로운 그 특히나 이제 도시 내에 접목되는 교통수단 같은 경우 들어왔을 경우는 현재의 도로 체계, 도로 인프라 구조랑 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개편을 해 나가야 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전에 마차 몰던 게 자동차로 바뀌었을 때 그거에 따른 도시 내 도로 인프라들이 바뀌듯이 그쵸. 지금도 당장 기존 도시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저희 많이 사용하는 킥보드 어디로 다녀야 되나 이거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그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프라들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단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뭐 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킥보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다음 자율차라는 것 자체가 순수하게 바로 운행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도로 같은 거 구축할 때도 자율차 전용 도로를 따로 만들어서 이쪽으로만 자율차 다닐 수 있도록 안 섞이도록 뭐 이런 것들 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게 좀 아마 시간을 두고 어떤 그 많은 문제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차분차분 진행해야 될 일인 것 같으면서도 욕심 같아서는 사실 환경 문제 같은 것도 많이 해결될 것 같아서 매연이 좀 없어지고 이러면 아닌가요? 그건 저의 근데 이제 바람인가요? 그 전기차에 의한 그 환경 문제가 상당히 미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전기차가 이제 다니면 도시에서 매연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기는 공짜로 나와요. 에너지 문제가. 네,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네.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어딘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전기를 그 자연으로부터 얻는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 발전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화력 발전 같은 걸 사용한다면 다른 곳으로 매연의 소스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만들어진 그쪽에는 많은 매연이 생기고 그 전기를 도시가 갖다가 깨끗하게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실 그 전기차로 갈 때 또 한 번 논의를 깊게 해야 되는 것이 에너지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돼요. 네. 전기차가 모두 됐을 때 사실 그 내연기관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연을 만들어내지만 이것이 그나마 가장 효율적인 기관이라 그렇거든요. 사실 가솔린이 굉장히 효율적인 에너지예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네. 그래서 굉장히 아마 원자력 발전 빼고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단위 에너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보면 네. 그것이 낼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양이라든가 그래서 가솔린이 굉장히 효율적인 에너지라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만약 그걸 다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전기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또 이걸 바꾸는데 또 중간에 많은 로스 그 손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손실이 큰 상황으로 쓰게 될 텐데 전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 전기차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경우 또 다른 재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원전을 더 건설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네. 화력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거라서 네. 전기차로만 바꾸면 된다. 이제 이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어떤 정책적으로 빅픽처를 가져가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많이 고려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이게 사실은 그 환경 문제 자체가 이제는 이제 한국만 문제가 아니라 네. 글로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글로벌 합의에 따른 것들은 그 한국도 그것 맞춰가지고 잘 따라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하신 대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직까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참 제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제가 또 그 특정 정부 부처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부처는 환경부랑 개를 달리하는 부처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두 개의 자체 정책이 어떤 국가적으로는 또 연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로를 건설하는 쪽이랑 도로에서 나오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부처 자체가 두 개가 다른 부처가 돼버리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통일되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좀 한계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야,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일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우리가 뭔가 발전이 계속 될수록 생활이 편리해지고 막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우리 삶을 더 좀 풍요롭게 해주는 대신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재앙이 오고 더 큰 재앙이 오고 이럴 수 있어서 사실 에너지 문제에 관련해서는 네.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잖아요. 에너지 보전 법칙.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우리가 더 편하게 더 많이 쓰면은 어딘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공짜는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럼 공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과학자들이 다 합의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함부로 나가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좀 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답이에요. 에너지를 더 어떻게 과학적으로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싸게 쓸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자꾸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서 전기값이 한 10분의 1 떨어져요. 네. 그럼 우리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될까요? 에어컨 집에 10대 돌릴지도 몰라요. 그쵸. 전기가 싸졌으니까. 네네네. 전기를 막 쓰는 온갖 기계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 전까지 전기로 하지 않다고 전기로 하게 될 수도 있고, 난방도 전기로 하고 다 전기로 할지도 모르죠. 사람은 욕심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네. 사람의 선의에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에너지 문제는 결국은 쓰면 다 이것이 그 다른 나쁜 형태로 바뀌어서 주위에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쓰레기를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를 특단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보다 약간 더 아껴서 에너지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네네. 대중교통 더 이용해야 되고요. 저 좋은 도시로 가는 교통의 문제에서는 사실 더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오히려 지금 뭐 새로운 어떤 기술이 도입된 것들이 사실 잘 다니는 것보다는 미국의 그죠? 도시가 그렇게 그 시내가 다 공동화되고 사람들이 네. 다 교외로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의 대규모 보급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자동차가 보급되자 자동차가 있으니까 좀 더 먼 데 살아도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자동차가 도입돼서 편하게 살 수 있게 되고 놀러 가게 된 게 아니라 집과 직장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새로운 지하철이 놓여지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좀 더 빨리 직장에 가니까 자유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하철이 생겼으니까 이젠 서울에서 10km에 살다가 20km에 살 수 있게 됐거나 살아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내. GTX가 놓이면은 이제는 우리는 더 서울에서 먼 40km에 살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기술이 나와서 자유시간이 많아지고 더 풍요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라 더 빡빡한 속에서 그러네요.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조건까지도 허용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새로운 교통수단을 만들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네. 좀 적게 쓰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쉬워요. 문제 해결하기가. 네.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 좀 더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즉 대중교통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실어 나르니까 대중교통을 더 확충하고 네. 대중교통이 더 쾌적해지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답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과 또 우리의 기술, 또 우리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하는 어떤 정책적인 결정들에 대한 부담, 또 우리가 상상하고 막 꿈꾸고 뭔가 좀 왜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어두운 뒷면이라든지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신나잖아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도시에 우리가 살게 되나?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다 따로따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 접점을 어떻게 잘 찾아서 너무 좀 남용하고 악용되지 않도록 인프라와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이 실제로 인간이 행복해지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토론이었고요. 두 분 오늘 함께 하시면서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싶은데요. 네, 뭐, 오늘 뭐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더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개발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직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뭐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두 개를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잘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은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의 행복이 아닐까. 네. 그래서 항상 어떤 새로운 기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지금 계획, 무슨 도시, 인프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언제나 인간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럴 때마다 다 지워버리고 다시 가운데 인간을 놓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생각보다 먼 곳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비엔날레를 이제 준비하고 또 이런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어떤 결론을 내보자가 아니라 지금처럼 다양한 분야의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리고 상상해보자라는 것이 더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오늘 저희 취지에도 맞고 또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했던 토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도시의 인프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 가지 방향성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시각으로 균형을 추구하는 방식이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번 비엔날레에서 다루는 건축과 인프라의 주제에 대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좋은 말씀 나눠주신 김세원 교수님 그리고 이재영 센터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